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조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이제 패배로 끝난 선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노 책임론 이런 거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첫 질문으로 하리라고 그것도 생각은 못했는데요. 모셔놓고 안 여쭤본 것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의원총회 했는데요. 문희상 의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첫 비서실장이 문희상 비서실장이었어요. 가장 친노라고 하면 그분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친노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친노니 뭐니.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팔아서 안 된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 주자로 안민석 의원이 나와서 요즘 쇄신파라 그러죠. 언론에서 비노라고 하는데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됐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도 노무현 대통령의 계보인데 친노라고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하자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뜻,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정치하면 되지 저는 그로 더 이상 친노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친노가 망친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하고 누구나 다 열심히 일했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마지막에 좀 표를 잃었다.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노 얘기는 뭐 길게는 안 할 텐데 이제 하세요. 괜찮아요. 친노니 아니니 뭐 얘기를 하지 말자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민주통합당이 어떤 쇄신을 추구하는 시점에 친노라는 그런 문화, 감정 그런 게 어떤 넘어서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고 거의 제가 이제 총선 때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말년에 좀 했었기 때문에 친노라 그러고요. 40대였어요. 그래서 486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대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대라인. 당시에 말했던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올해 4.11 총선을 네, 4.11 총선 때 문제 제기하는 친노 486 이대라인. 중요한 건 어떤 것에도 중심이었던 적은 없어요. 뭐 대선에서 가장 친노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선 과정 속에서 후보로 뽑아줬던 건 제가 말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친노의 그늘이 조금씩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직함도 같이 보여서 왔던 많은 표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 속에서 이제는 진 마당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요. 저는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오늘 주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담당할 사람이 정말 한 기관의 장으로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해서 임명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철저하게 정리해 나갈 때 저는 친노니 뭐니 정리될 수 있지 네가 친노라서 나가 그럼 개파 없다고 선언할게 이런다고 되지 않고 진실되게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모습 보이고 나갈 때 저는 그게 정리된다고 생각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저희가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올겨울 신개념 체험전시회 3개가 열립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미디어 존.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떠나볼까? 우와 신난다! 희귀 동식물을 온전히 담아온 보석 같은 사진을 함께 만나보세요. 3월 10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복합공간 네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고요.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께도 초대권을 드리고 36개월까지는 무료 관람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을 모시게 된 계기는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후보자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22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하루에 그러니까 연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루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뭐가 계속 터져 나오는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스크리닝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죠.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이동욱 후보자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없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일 재산 환수에 관해서 친일 재산은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소원을 냈더니 이동욱 내정자가 그 중에 친일 재산 말고 자기가 모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이렇게 환수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위헌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낼 땐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 당신들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런 돈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시를 받은 건지 무슨 소신인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실제로 제대로 된 기관장을 선출하는데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견제가 아니라 청문위원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런 발언을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민주통합당이 괜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이 괜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오만 방자하기 그지 없는 어쨌든 거죠. 그럼 야당 아니, 대통령 됐다고 오만 방자하기 그지 없어요.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나와야지. 네. 서기호 의원까지 합치면 7명인데 네. 7분들이 얘기하기에 야당 7이 아니라 6이에요. 숫자가 작아요. 합쳐도 작아요. 서기호 의원 여섯이라 그랬잖아. 6인가요? 위원장 합쳐도? 그러니까 전에는 7대6. 이쪽이 7대6 이쪽하고 이구나.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 전에 그들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구태 야합을 했죠. 그래서 자유선진당 뭐 다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국회 운영이 하면 숫자가 똑같아요. 우리 쪽에 자유선진당 의원도 한 명 있었다고요. 저쪽이 통합했잖아. 그래서 이 자유선진당 의원이 저쪽에 가 있는 거죠. 저쪽이 한 명 더 많고 이쪽이 적고 숫자로는 그런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뭐 의혹들이 민주당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네.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제일 큰 문제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두 가지 같이 한번 얘기해 제일 주시죠. 큰 문제요. 2006년도에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그 임명이 돼가지고 그때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했는데 별거 없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별거 없이 통과됐는데 왜 그랬어? 그래서 우리도 뭐 별 내용이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야 어떻게 해서 재판관이 되려고 했는지 법관이 되려고 했는지부터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한 그 물음을 하셨는데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물음까지. 오늘 나오는 인간에 대한 물음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적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재판들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건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친일이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재산 환수를 또 저쪽 환수하는 것을 막는 걸 보니까 이거 살짝 매국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인간성까지는 못 가본 거죠. 근데 요즘 세상 거하고는 너무 다른 판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헌법소원 냈더니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소고기 문제 때문에 촛불 시위 날 때 그때도 또 정부 편을 드는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그리고 집회와 시위가 되게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한나라당의 신조란 의원이 만드는데 그걸 위헌 소송 냈더니 야간에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이거 위헌이다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부 다 위헌이라는데 이 사람 혼자서 합헌이다 이렇게 내고 그래서 보수적이다를 였는데 기본 자유 보수적인 게 아니라 기본 인간의 기본권을 다 침해하고 그다음에 친일 외국의 냄새가 너무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동안 법관으로 계셨나요? 참 신기하네요. 법관으로 있을 때 법원에 벙커라고 하는 은어 아세요? 벙커가 이렇게 그 모래가 이렇게 푹 파였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막 이런 거죠. 거기서 계속 질척거리는 이 사람이 법원 안에서 벙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나무인에 자기만 알고 택도 안 되는 사람이 법관이라고 하는 이유로 밑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고 부리고 종처럼 여기고 이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불만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 별로 나오는 게 없다가 지금 막 나오는 게 어디서 막 나오겠어요. 다 우선은 법원에서 나와요. 법원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제보를 하기 시작하다가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6년 있었잖아요. 6년 있었더니 헌법재판소의 연구원들을 자기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이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부려먹은 거라 일을 부려먹고 연구원들이랑 출판기념회 한다고 책을 공저로 썼는데 공저면 공저로 써야 돼요? 내 이름을 써야 돼요? 공저로 써야죠. 공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만 쓰면 그건 어떻게 돼요? 표절을 넘어서 완전히 저작권법 위반인데 자기 이름으로 쓰고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 친일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동훈 후보자는 친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네. 중에서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재산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마치 친일을 한 사람처럼 묘사되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번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이거든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일재산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당연히 합헌이다. 그럼 친일재산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거기 문제 제기한 건 요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다. 그럼 이 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일재산 말고 자기가 번 거 따로 번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다 그러면 친일재산 환수 못한다로 정리를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친일은 아니지. 일본놈 편든 건 아니니까. 친일파를 편들어 준 거니까 친일이지.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친일은 일본놈 편드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사람의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환수하자는 건데 이것을 막으면요. 이건 더 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여건 속에서 억지로 갔다고 하지만 세상이 다 변해갖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편을 들으면 당시에 있던 친일파보다 더한 자 아닙니까? 웃자고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근데 친일 재산 정식에서 친일 행위에서 기인된 것 말고도 있다 이렇게 한 얘기는 본인 가치관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섞어버리잖아. 공사를 막 뒤섞어버리고 뭐 외국 여행 갈 때 부인 데려가고 이 돈 줘도 막 안 가리고 니 거 내 거 안 가리고 막 쓰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보거든요. 안 가리고는 아니고요. 자기 건 잘 가리고 남의 거 가지고. 그렇지. 원래 그게 니 거 내 거 안 가린다는 얘기는 잘 가려. 원래 니 거 내 거 안 가린다는 건 내 걸 준다는 게 아니라 상대 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친일파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에 탑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요거 이제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동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찾아야 되는 저희가 참 치사한데 한번 들춰봤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재판관으로 번 돈이 6년 동안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금한 예금이 또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한 1억쯤 되나 보죠, 헌법재판.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붙이고 다 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생활비는 어떻게 썼어? 딸을 또 유학 보냈더라고. 3년 동안. 검소한가 보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검소한가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럼 돈을 어떻게 쓴 거야? 그러면 부인이 뭐 하나? 부인이 뭐 하는 게 없어요. 부인이 부장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식들이 보는 아직 학생들 뭐 이래. 그러면 혹시 업무 추진비 땡겨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혹시 그랬는데 사실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를 한번 봐주세요. 특정 업무 경비는 어떻게 썼지? 특정 업무 경비는 1년에 한 6, 7천 정도 돼요. 아직 그것 자료가 안 왔고요. 그러니까 특정 업무 경비는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걸 못 보고 있고 자기네들은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착안하게 된 거는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아서 그런 거군요. 아니 저희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제보가 왔을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지혜가 발휘되고 있는 순간에 제보가 딱 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꽃이 팍팍 튀면서 쫙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병철 때 한번 해본 거예요. 현병철 때 해봤는데 현병철 인권위원장 때 해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6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공적인 용도로 쓰게 돼 있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그게 뭐죠? 판공비인가요 이게? 아니요, 판공비가 아니고요. 예, 그 결제돼서 카드 내역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공금 이철희 소장님을 초청해서 지금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에요. 좀 공적으로 쓰는 그랬는데 것들. 사용처가 보니까 풍천 장어집이겠네. 장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어에 7만 원. 그건 싸네. 관악 저거하고 마음은 왜 이렇게 비싸요? 39만 8천 원. 43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어디요? 관악정. 저기집. 자, 이건 뭐냐면요. 우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업무 추진비에. 1. 주말에 사용하면 안 된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주말에 사용하면 안 된다. 2. 공무 시간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안에서 공무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것만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말 것만 45차례 있었던 거지. 주말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주말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주말에 공무 내역을 현병철 위원장 때 그런 거예요. 주말에 사용했는데 무슨 노인회 노인위원장이 23명 그래갖고 50만 원 막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노인회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우리가 왜 인권위원장이랑 주말에 만납니까? 평일에 만나지. 그래서 다 거짓말 가라 영수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사람도 알아본 거죠. 근데 아직 이 내역이 안 와서 우리가 거기까지 전화를 못 해. 내역을 아직 안 주고 있어. 근데 주말 것만 했는데 이게 근데 장소는 어디냐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냐면 그게 청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북촌 입구에 있죠. 네. 근데 여기는 다 용인 근처와 분당 근처예요. 이 사람 집이 분당이거든. 분당이죠. 분당 근처에 있는 집에 무슨 공무로 가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날이 있냐면 석가탄신일에 무슨 공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또 일했어. 크리스마스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또 뭐 헌법. 그러니까 이런 게 45차례가 돼서 이제 제가 또 해봤죠. 얘들아 그러지 말고 평일에는 그러면 용인 분당 근처에서 쓴 거 있나 찾아봐라. 딱 몇 개만 집었더니 또 평일에 분당 근처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택근무 하나? 찌질하죠. 재택근무. 국민의 혈세를 국민은 서민은 그런 재테크 안 해요. 재택근무. 재택근무 토요일 일요일에 재택근무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석가탄신일 재택근무하지 말라 그랬고 기본권을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 소원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면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서민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작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참. 네, 이런 것 먹는 거 갖고 그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무지하게 먹는 가족과 39만 8천 원치 먹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자료 요구나 이런 것 속에서 저희가 증언 다 증명하지 않더라도 질의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보가 있어서 한번 질의도 해보고 그럼 자기가 해명하고 소명해야죠. 아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건데 박홍근 의원이 어제 제기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차를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개인 차를. 네, 저희 그 보좌진들도 이 차를 왜 바꿨을까? 그러고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바꿨어요. 거의 반파, 완파 이렇게 돼서 이제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그렇게 심하게 나면 실제로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차 이렇게 됐고 나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왜 안 돼 있을까? 그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요. 보험료를 받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료를 원래 4인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4인실 하루에 얼마씩 책정해 받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랑 같이 부인하고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예, 특실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제 병원비가 더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는 자기가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개인 부담이죠. 개인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께서 개인 부담 할 수 없다. 내놔라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내부 결제로 200만 원을 더 주기로 결제가 우선 났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한 거예요. 이제는 더 어디까지 건드려 줘야 할 것인가. 그 특실을 부인이랑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유를 하는데요. 요거는 아직 이야기 안 한 건데 우리가 외유하는데 이 사람이 일반 헌법재판관은 2년에 한 번꼴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특별헌법재판관이에요? 일반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근데 보통은 2년에 한 번 간다? 일반 다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도대체 뭐야? 아이 참. 특별헌법재판관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특별헌법재판관은 6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2년에 한 번씩 가는 동안 3배 정도 되는 9번을 갔어요. 9번. 근데 9번 간 중에 몇 번 정도를 부인과 동반했을까요? 5번이에요. 근데 5번을 출장 중에 부인을 동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부인이 사비 들여서 가는 건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비용 받아서 아시잖아요. 국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우리를 알리고 그쪽 내용을 배우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부인은 자기 돈을 따로 내야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부인과 같이 가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위반돼요. 근데 중요한 건 9번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2번 갈 때 나라 돈으로 그쪽이 초청을 받건 뭐하건 간에 9번을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중에 5번을 부인을 동반하고 제일 긴 거리로 가는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 독일을 갔다 스위스, 프랑스를 갔다 스위스를 들리는 그 코스에는 딸들이 또 결합을 해요. 딸들이 결합하고 이 딸들이 들어오는 결합이 아니고 합류. 항공권 모두 다를 헌법재판관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티켓 끊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일을 하니 헌법재판관들이 우라가 안 터지겠어?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동읍이라고 하는 후보 내정자는 생각도 못한 거야. 근데 이동읍이 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이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긴급조치 1호, 2호, 9호를 그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럼 긴조 1호, 2호, 9호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돼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거는 또 어느 신문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다 우리 방실에서 가긴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어본 거지. 원래 외유를
9번 갔는데 그중에 5번을 부인과 동반하고 2번을 딸들과 동반했다. 이런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다가 도대체 출입국은 몇 번이야 그랬더니 26번이야. 우선 이 9번까지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하여간 26번이에요. 아무리 26번을 토요일 일요일만 간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이 나이에 진짜 할 일이 없는 일을 안 한 거지. 1, 2, 9호를 위헌 소송 내고 있는 그 기간에만 밖을 7번 나갔더라고. 7번. 외국을 7번 나갔다. 스트레스가 심했겠지. 외국을 7번 나가서 긴급조치 사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긴급조치 심했겠지. 7번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중요한 건 이 긴급조치를 끝내야 되는 시간까지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고의로 지연이 되고. 네, 고의로 지연을 시키고 한두 번 더 갔으면.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공개 변론을 해요. 공개 변론을 하고 좀 들어봐요. 들어봐 좀 남자들. 공개 변론을 하고 그로부터 이 사람이 그만두는 퇴임 날까지 7번을 나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국 소장이라든지 헌법재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심리를 해야 되잖아. 화를 막 냈다는 거야. 왜 안 하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좀 더 볼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눈치를 본 거죠. 긴급조치 9호, 1, 2, 9호에 대해서 판시를 못한 거야. 근데 박근혜 후보는 후보 시절에 여론에 밀려서 이거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아마 박근혜 당선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간에만 외국을 7번 나갔다 오면서 뭉개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 그렇게 하는 거죠. 헌법소원 내놓고 있으면 미제 사건이 너무 많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내놓고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지. 원래 6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이제 이걸 담당했던 그 변호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이 공개 변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로는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하는 말이 자기네는 막연하게 매일 기다렸다는 거지.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외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종합 선물 세트도 넘고 백화점도 넘고 뭐 줄줄이 사탕도 넘고. 이제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직접 마주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전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나올? 이동국 후보자가. 뭐 어떻게 나올 것까지는 제가 물어보긴 그렇고 말하긴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럴 것 같아요. 인권위원장 때 해보니까 인권위원장은 사실 마음이 인권위원장 때 제가 좀 세게 그리고 고성으로 많이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인권위원회 안에 이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가서 농성을 벌려요. 농성 벌리는데 뇌병변 장애가 있던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농성 벌리는데 인권위원장은 당연히 안 만나주지. 그리고 나가면서 그 방에 불을 끄고 전기를 차단하고 난방을 차단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그 농성을 벌이다가 나중에 모두 다 몸살이 나는데 이 뇌병변 장애가 있던 친구가 폐렴인가로 죽어요. 근데 인권위에 가서 인권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장하나 위원이 하는데 사실 하다가 이 친구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도 천연덕스러워요.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할 때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자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과 새누리당이 옹호를 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아리고 이쪽에는 아니라고 할 테고 근데 저쪽엔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아까 인간이냐 아니냐 인간성이 어떠냐 물어봤잖아요. 이런 인간성 이제 아직 이게 나오기 전에 이런 인간성 얘기가 이제 나온 거에 뭐냐면 권력에 잘하고 밑에 사람 억누르고 그것도 수국골동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거 잘하고 억누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한데 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내부 정보에 기반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제보된 것들. 근데 실명으로 이렇게 언급을 증언을 지금 해주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민주통합당에서 익명의 제보자들의 말에 근거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명으로 이렇게 책임 있게 나오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런 의혹 제기를 깎아내리는 분위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몫인걸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재산 형성을 본 거죠. 봤더니 아이는 외국 유학 가고 저금은 얼마.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 자료를 보내줘요. 거기서 기본. 아니, 그런 그러면 이 자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거 다 기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약간의 제보가 있어도 다 밝혀내는 거죠. 이런 건 다행인데 수원지방법원 재직 시절에 뭐 삼성전자에 뭐 행사를 할 테니까 해서 삼성전자에서 물품을 좀 협찬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물품 받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은 거의 뭐 입증하기도 참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던데. 해명은 자기가 해야죠. 해명도 안 하는데 해명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물론 이동욱 후보자도 지금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무근이다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입증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난감할 거 없어요. 그건 언론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쪽에서 그냥 제기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런 의혹으로 제기한 거예요. 온갖 곳에서 나오는 의혹은 제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하고 해명이 맞지 않으면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될 거고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 얼굴까지 내밀면서 그 사람 안 된다고 나와서 증언을 하겠어요. 그것은 언론의 몫이고 그것은 뭐 저희 정치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공조직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이제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보도자료예요. 막 낙서가 되는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 노동조합에서 과감하게 이제 정리한 거죠. 거기 법원 노동조합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선은 성명서를 냈어요. 법원 구성원들은 이동욱 헌법소장 내정자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 내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동욱 씨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아니까. 첫 번째 질문, 이제 직급을 얘기하면서 직급은 뭐 하위 직급도 아니고 참여관, 실무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참여관, 실무관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죠? 네, 요건 이제 그건 구성원이고 이제 구성원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참여관, 실무관이면은 주임 대리보다는 높은 거고, 그렇죠. 5급보다는 낮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급이면 이제 그 일정 정도 고시가 되면서 그 이후 직급부터를 얘기하니까 시작한 분들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욱 후보자가 민주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매우 잘할 것이다 1%, 대체로 잘할 것이다 2%, 그리고 나머지 89%가 잘 못할 것이다. 89%가. 이게 1%, 아니, 2% 매우 잘할 것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우 잘할 것이다. 6명인데? 비슷한 사람 또 있나? 1%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딴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딴 얘기 아닙니다. 6명이었습니다. 1%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6명은 계속 있어요. 1%. 뭐지? 6명 수상이에요. 그 6명이.
1%가 6명은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매우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 1%씩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못할 것이다. 매우 못할 것이다가 또 8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1%, 90%인데 제가 잘못 더하기 빼기 잘못했습니다. 90%. 90%가 못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헌법재판소장 질문하면서 헌법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이거는 설문 대상이 판사, 법원 전 직원. 이건 아까 거랑 또 다르네요. 설문조사 결과 판사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잘할 거라고 보냐? 그랬더니 대체로 잘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다 해서 이게 몇이야? 92%. 잘할 것이다는 0%예요. 0%. 그래서 아주 막 나온 건데 어떻든 그 안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의견서를 내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거는 법원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인데 소장님 이게 헌법재판소는 네. 일반 사법부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 가장 큰 차이야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 헌법과 관련된 건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이고 그 헌법을 기초해서 나온 법안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심판하는 거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대의 그렇죠. 흐름에 맞춰서 네. 계속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곳이죠. 네. 이게 대법원과는 그렇죠. 다르게 대법원은 사실 이제 지금 있는 법령들을 굉장히 우리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법령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헌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현실이 잣대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죠. 야간에 집회를 하면 안 돼라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 이 법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5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요. 한 가지는 법이 만들어진 법은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해. 헌법이 아까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어.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그럼 이 법 위헌입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친일재산 환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옛날엔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재산으로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거 갖고 와서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라고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위헌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 특별법은 합헌입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만든 거라고 했더니 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권에 관한 것들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긴급조치 1295가 유신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 불법 검문이나 이런 거를 심하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조치 4호 뭐 이런 거에는 대학생이 수업을 안 들어가면 사형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엔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위헌이다 라고 내는 거예요. 내면 위헌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법령이 위헌이다 아니다. 금방 제가 말한 이 그 긴급조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막걸리 먹다가 막 박정희 욕했더니 잡혀갔거든. 그때는 아무 말 못했어. 옆집에 저 사람이 이상한 책 본다고 해서 간첩으로 잡혀갖고 30년 살았어. 이제 나왔어. 김근태 의원이 잡혀갔어. 민청학년으로. 이제 오래돼서 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우리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건데 이러고 뭐를 내냐면 첫 번째는 법령의 위반이다. 두 번째 공권력에 의해서 당했다. 공권력이 나를 그냥 마구잡이로 데리고 가서 잡아놨다. 공권력에 의해서 당했다라고 할 때는 헌법 소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서 나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당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국가 기관끼리 다퉈요. 이쪽 지자체하고 저쪽 지자체가 다퉈. 아니면 국가인데 지자체가 또 조례를 만들어도 다퉈. 이 다툼 중에 누가 이기냐라고 하는 것까지 판시해주는 세 번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탄핵에 대한 심판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예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여당이 당시에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나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고요. 선거에 개입했대나 뭐래나 이렇게 하고 탄핵을 하죠. 그래서 강제로 탄핵을 시켜갖고 대통령 탄핵권은 이제 3분의 2로 해서 탄핵시켜서 올렸단 말이야.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걸 보는 거죠. 탄핵 심판을 할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탄핵을 받을 만한가, 대통령으로서. 그랬을 때 논란이 많이 되다가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안 된다라고 판시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당 해상 심판권이 있어요. 정당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 정당이 있어요. 나치 정당인데 이것을 이제 해산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해산을 정부가 명을 내려요. 그래서 정부가 명을 내리면 이 정당은 해산권은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어디도 내릴 수 없는 5가지를 기본적으로 주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대법원은 이 법에 의해 근거해 갖고 판결을 내려요. 근데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결 내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이 건드렸을 때 이것을 구제해 주는 기능. 2번째. 3번째가 각 지자체나 기관끼리 대립될 때 권한쟁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3번째. 4번째가 탄핵. 그리고 5번째가 정당해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실 그 전까지는 미미해요. 왜냐하면 1960년대 헌법위원회라고 생기는데 이 잠시 2공화국이 있다가 제3공화국 박정희공화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헌법은 유신헌법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딜 감히 건드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속 오다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1987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생기면서 그때 역할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생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큰 역할이 언제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 심판, 이럴 때 큰 역할이 나오는데 어떻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나 법으로부터 소외받고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소외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외받는 소수 약자들이 법으로부터 당한다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기본은 다수의 기본권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거기에 소장이라고 하면 소장이 어떻게 판시하고 이제 대법원은 판결이라고 그러고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독립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장이 9명이잖아요. 9명 중에 1명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현재 재판관은 9명, 그중에 3명은 국회의장, 9명 다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그중에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고 그중에 3명은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서 이 3부의 견제를 균형과 견제가 성립되는 그런 기관인데 헌재 소장도 사실 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소장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얼굴이죠. 얼굴이고 그렇죠. 또 굉장히 뭐 이 말 참 그렇긴 한데 사부요인이라고 하죠. 그 이제 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서 제4대 기관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어떻게 대충 이렇게 낙마한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아니, 버티기 내용은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용은 낙마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그 뭐 특별한 제보에 의해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왜 그런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당선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게 하십시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면 기관장을 세게 하셔야죠.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도 저랑 이제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사람을 도대체 한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고 가는데 박근혜 당선인한테 누가 되려고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왜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적당히 가? 아니면 세게 할까요? 세게 하셔야죠.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뭔가 보고 양심 있게 박근혜 당선자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그러는 거 보면 좀 뭐 첫 인선인데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낙마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도 두고두고 싸울 대상은 생기죠.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그 뭐랄까 부도덕함 그리고 이 깜깜한 인사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인사의 문제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는 생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에 얼굴을 내미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는 사퇴하고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셔봤을 테니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이거 이명박 대통령 인사예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뭐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저는 제 감으로는 MB 인사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박근혜 당선인을 타겟으로 잡아서 공세를 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앞으로 싸울 일이 부지기수로 있을 텐데 좀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MB 마지막 인사니까 정리하자.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도 빨리 털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당선인이나 지금 같은 배를 tas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 하에서 헌법재판소장일 텐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나온 이야기는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3명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MB 쪽에서는 다른 2사람을 이야기하고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이 사람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들의 인사가 왜 이 사람을 누가 이런 투명한 인사가 아니라 뭐 이런 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처음 헌법재판관이 될 때 새누리당 추천으로 된 거잖아요. 새누리당 추천으로 시작. 그쪽이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당선인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건데 보다 엄밀하게 아마 이렇게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못 따져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MB가 뭔가 이걸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밀고 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아까 말한 국가인권위원장하고 너무 흡사하잖아요. 얘가 조금 더 정도가 심하니까. 되게 이런 인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경험치기 비춰볼 때는 MB다. 아니 도대체 뭐 빚을 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 소장 후보자로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쪽과 협의는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도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 얘기하시다시피 뭐 양쪽 다 걸쳐 있는 인사는 맞는 근데 나는 그건 좀 웃겼다. 별개 얘기인데요. 6년을 주잖아. 대통령의 임기랑 안 맞게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정치바람 타지 말라고. 그렇죠. 정치바람 타지 말라고. 그러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그걸 왜 새로운 대통령한테 물어봐. 그걸 일부러 안 맞추려고 그 임기를 틀리게 해놨는데 그걸 굳이 새로 당선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는 그거 취지를 위반하는 거 아니야? 상의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MB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이제 말년에 끝났는데 새로운 당선자가 이제 뜨는 해인데 거기다 안 물어보고 뭔 재주로 스스로 하겠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MB가 인권위원장하고 너무 흡사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 MB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윤창중과 이 사람을 보면 너무 뭐 비슷한데 또 그대로 가고 있는 것도 또 박근혜 당선인의 특징이에요. 둘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제가 보기엔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박근혜 당선인은 더 무서워요. MB는 웬만하면 데려다가 막 써요. 박근혜 당선인은 절대로 그렇게 안 써요. 후보자 시절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사람들을 쓸 때 꼭 자기가 쓰던 사람만 써요. 그래서 박근혜한테 줄 서면 잘 살아남긴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정현, 김무성 쓰던 사람만 써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자기에게 누가 된다. 금방 다 출당. 다 출당되고 자기가 생각한 사람 이상이 뭘 잘못했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환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명박과 다르겠거니 아니면 옛날과 다르겠거니 경제 이야기하면서 부흥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부흥, 경제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때 쓰던 단어 경제 부흥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 절대로 MB 인사는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둘 나눠가지고 MB 쪽에서 정리해서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같이 갈 거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철희 소장께서 최근에 저희 신문 칼럼에 저희 칼럼에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각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그런 가볍게 여긴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쓰신 칼럼이 있는데 칼럼에 하나만 좀 덧붙이면 재밌으라는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요. 대부 3편에 갓파더. 네, 대부 3편에 보면은 이제 알파치노가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다 돼서 이제 죽은 형의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발탁하는데 조직의 작은 이 방파가 이제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반란하려고 자꾸. 이 친구가 굉장히 미워해요, 걔를.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죠. 근데 후계자로 삼아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요. 이제 너무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마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네 판단이 흔들린다, 헷갈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나는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집어넣어서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싫다 이런 감정을 집어넣어서 보면 절대로 객관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 칼럼을 쓴 건데 민주당의 분들이에게나 뭐 또 뭐 저 같은 사람에게나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경시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봐도 충분히 비판할 대목이 있고 따질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저도 이제 그 칼럼을 읽었거든요. 맞는 말이면서 또 한 가지는 역사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된다. 그녀가 살아온 길 그리고 또 해왔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야지 평가하면서 나의 갈 길도 생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역사 저는 박정희는 이제 지우자라고 하지만 제가 이 당에 존재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역사는 눈 감을 수는 없어요. 역사는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더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지금 이겨야 하는데 그 역사로만 바라봐서 어쩌면 저희가 잊혔을지도 있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역사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고 대신 국민의 어떻게 국민에게 충성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뭉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우공터 어깨 안마기를 많이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는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방청 신청은 자막 나가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청문회에서 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제작진의 바람 여기에 대본에 담겨 있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뭐 볼일 충분히 보고 오시고 그 자리에 이제 익숙해졌구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